초반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잠깐 브리프하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언급하고, 다시 이제 기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기업의 고려 신용 정보의 영역은 좌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채권 중심 신용조사, 신용 조회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분 보조 매출 비중은 그래프에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우측 하단에 재무 지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갈 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채권 추심을 주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채권이 발생하면은 이제 돈을 못 갚게 돼서 연체돼요. 그 채권이.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에서 직접 이제 은행의 어떤 은행 산하의 추심사에서 직접 유임 추심을 해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동사와 같은 고려 신용 정보 회사에 죄송합니다. 추심을 이제 의뢰해서, 그래서 이제 대신 추심권을 대신 맡겨가지고 추심 회수한 다음에 다시 이제 수수료를 주고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의 기준금리 추이는 보시는 바와 같고, 추심 과정은 고객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 다음 수익 통지와 변제 촉구가 이루어지고, 추심 계획이 수립되고 재산 조사, 변제금 수령,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세도약기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점 이제 채무자 수가 줄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 리스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실 채권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서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기업 분석으로 돌아와서, 동사는 채권 추심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인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90%가 채권 추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업은 금융기관, 통신사, 기업으로부터의 연체 채권을 위임받아 채권 해소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권 추심 업무는 신용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아서 법적 준수와 내부 통제의 유기적 연결이 사업 유지의 핵심입니다. 동사의 채권 추심 사업 부문은 제2금융권 채권이 70에서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1금융권 공공기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고객 보전은 고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특성과 맞물려서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부실 채권 증가, 채권 추심 수의 확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동사의 높은 회수율 첫 번째 근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동사는 전체 등록 채권 추심인의 약 20%가 소속된 대형 채권 추심사입니다. 추심인 영업 직원, 지원 직원을 분리 운영해서 추심 인력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실적 중심의 수익 배분 체계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높은 회수율과 낮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법적 분쟁의 최소화입니다. 동사는 2명의 사내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팀을 통해 법적 분쟁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추심 활동 과정에서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채권 추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 법무 인력은 추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경쟁사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의 추심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민원 발생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핵심 성과지표는 브랜드 평판, 시장 점유율입니다. 동사는 이미지 제고를 통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며 업계 1위 획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선순환 기여라는 기업 사명을 바탕으로 광고와 마케팅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년 광고 선전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매출 대비 약 2% 수준의 광고비를 꾸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마켓시어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채권 추심 성장률은 채권 추심 시장 점유율은 23년 약 19%에서 2024년 20.4%로 상승했으며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평판에서도 연간 기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미지 제고 전략이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실제 영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부실 채권 원리금 곱하기 회수율 곱하기 수수료율로 결정됩니다. 동사의 핵심 성과 지표는 수임 채권 규모와 회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업 특성상 개별 기업의 채권 규모와 회수율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의 부실 채권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부실 채권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 평균
NPL 커버리지 비율은 171.7%로 전년 대비 3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7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는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충당금 정리 속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외부 채권 관리 의존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사이클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한 고려 신용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체율이 상승하면은 금융기관의 추심 위탁 물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무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기 때문에 물량 증가 효과를 회수율 하락이 일부 상쇄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 둔화기에 추심업계 전체 매출이 역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심업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산업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초기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사는 신용정보협회 등록 추심 인력 2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경쟁사 지점이 수도권이 집중된 것과 달리 동사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에 걸친 지점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우선 위탁을 받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은행 연체율 10년 내 최고조로 인해 추심 가능 물량 증가라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매크로 전반에서 TA의 공략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 악화로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현상은 동사의 TAM 확대로 이어지고요. 연체 채권 잔액은 약 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회복 국면 진입 시 회수율 상승에 따른 실적 확대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동사 매출은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한 비용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동사는 업무를 위탁받아 회수성공 시 수수료를 수취하는 미임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의 실패에도 매입 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또 동사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판매 수수료로 이제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이는 변동비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리고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비용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전체 비용의 약 75%가 인건비이지만 그 대부분이 변동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매출과 함께 비용도 축소됩니다. 동사는 고정비 부담이 낮아서 불안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3번인 제2금융권에서 대규모 채권 수주 예정이라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저축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 최근에 2022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4.0.8%에서 24년 10.66%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9.5%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수도권 저축은행 중심의 부실정리 영향에 따른 건데 지역 기반 산업 특성이라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25년 지방저축은행 2분기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최대 12%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사입니다. 리스사는 제조업체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파산하면 거액의 리스로가 연체되는 구조인데요. 리스로 인해 발생한 공정 자산은 그 특성상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24년 말 기준 건설기계 리스 실행에는 1,1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카드론 연체율이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PL이 4년 연속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다시 카드사에서 연체채권을 매각해서 소폭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이제 부실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폭탄을 다시 던진 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신용정보는 카드론 부실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는데요. 금융지주 계열 추심사들은 모회사 물량을 소화에 집중하면서 동사와 같은 이제 독립 추심사들이 나머지 물량을 다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할부금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정이하 여신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96% 상승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PF가 꼽히는데 부동산 PF 주요 원인 부동산 PF로 꼽히면서
외부에 딱 부실 채권 규모 확대로 인해 당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밸류에이션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고정이하 여신 추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 총 여신 추정을 따로 추정한 뒤 동사의 수익 구조에 따라서 그 점유율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총 여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리 변화 및 연체율 상승을 추정해야 됐습니다. 다만 예금은행 가계 연체율 및 그 밑에까지 대출금리가 제가 2008년까지 월별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월별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2008년 이후로 금융구조가 어느 정도 바뀌었고 또 2020년 뒤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각 EPS 폴캐스트 혹은 이제 나중선형 회귀 분석을 추정을 방식을 해서 추정을 하였지만 그것이 26년에 지금 실제치 사용으로 되어 있는 값과 좀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는 서로 상반된 값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을 예상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과 예금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을 두 가지 변수로 두고 총 고정 이하 여신 추정할 때 그것을 독립 변수로 두어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가계대출 연체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수가 음수로 노출된 것은 분명히 이제 데이터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두 가지가 독립 변수가 아님을 감안해왔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데 좀 적절한 숫자로 판단이 되어서 그 숫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0.65라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총 여신 추정에 대해서는 2008년 그리고 2020년을 저는 분기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출해주는 규모가 늘어났고 NPL 대출 규모도 꽤 늘어난 것으로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AGR을 변형해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후 동사의 업계 점유 규모를 감안하여 동사에 떨어지는 채권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값을 이제 채권 주식 매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신용조사 유형 대여업 그리고 금융이자 수익 기타 수익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CAGR 변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이자 수익은 제가 26년 금리를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금리를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비의 현관비의 경우에는 각각 매출액 대비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류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직원수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 사채이자와 이자 비용을 각각 연도의 대출 이자율을 역산하여 그 모수를 추정한 뒤 모수 중 현재와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22년도의 성장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추정에 대해서는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따로 추정한 뒤 별도의 논리를 거쳐 추정하였습니다. 금융수익, 금융비용, 영업의 손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희는 PER 방식을 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금융업에는 PE 방식 혹은 RIM 방식을 통해서 추정하는 걸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쓰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정부에서 지금 금융업 관련해서 되게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금융업 구조를 조금 건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새마을 채권 매입해주는 거는 죄송합니다. 세도약 기금의 경우에는 시장 전체의 규모를 조금 건드리는 것으로 보이고 동사의 매출 중에는 가계대출 규모와 그 다음에 기업대출 규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방식을 장기로 추정하는 데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자체도 동사의 매출 구조로 보았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단기성으로 우리가 정책 역량을 보는 데는 PER 방식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PER 쓴 이유는 과거 PER 봤을 때 PER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년도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현행 PER을 쓰는 게 최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PER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주 발행주 주식주에는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 변수에다가 그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변수가 들어가 있고 상승 여력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 여력이 올라간 그 갭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변수에 있는 노이즈를 충족시키는 걸로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행 PER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 종가 기준 12,220원 대비 목표 주가 12,441원으로 상승률은 21.7% 투자이익은 발휘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발표 끝나고 좀 쓰신 것도 있으신가? 저도 좀 쓰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제2금융권을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대출 규모가 추정이 돼야 되고 신용카드사 대출 규모가 추정이 돼야 되고 리스사, 할부 금융사 이렇게 다 추정이 돼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제가 2008년쯤부터 어떻게 가공을 해봤는데 그게 지금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서 그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NPL 회전율도 감안했을 때 좀 더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아까 해외 도약기금이라고